도쿄 도심 바로 동쪽에 스미다가와라는 강이 있습니다. 1903년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작곡가 다키 렌타로는 불과 23살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 꽃에서 스미다가와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주변을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는 일본의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공통교재로 사용되어 전국의 어린이들이 스미다가와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속에 그리며 도쿄에 대한 동경을 키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스미다가와는 결코 아름다운 강만 아닙니다. 도쿄라는 도시를 동서로 분단하는 선이기도 합니다. 계급을 분단하는 선이구나. 도쿄는 언덕이 많은 지형입니다. 도쿄는 에도의 성터를 경계로 동쪽은 저지대, 서쪽은 고지대를 이루며 그 사이에 수많은 언덕이 이어집니다. 서쪽은 야마노테라고 불립니다. 에도 시대에는 무사들의 주택이 자리한 곳으로 근대에 들어 관청, 대학 등이 세워지고 그 주변은 고급 주택지가 되었습니다. 야마노테는 근대화와 함께 서쪽으로 확장되어 예전에 전원지역까지 파고들었고 지금은 고소득 자본가 계급이나 신중간 계급이 살아가는 주택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동쪽은 시타마치라고 해서 에도 시대부터 서민들의 일터이자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근대화의 진행과 함께 상점가나 공장지대가 점차 늘어나 자영업자나 노동자 계급이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야마노테는 도심에서 일하는 엘리트의 주택지이고 시타마치는 서민의 일터이자 생활 공간입니다. 야마노테는 소득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습니다. 평균 수명도 길고 대학 진학률도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시타마치는 소득 수준이 낮고 학력이 낮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높지 않습니다. 이런 두 세계를 나누는 경계선이 바로 스미다가와입니다. 이 도시와 어느 도시와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과 매우 닮았습니다. 10년쯤 전인가 저는 서울에 처음 갔습니다. 한강의 북쪽 고지대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바로 눈앞에 오래된 작은 집이 펼쳐지고 강 건너편에는 고층 아파트가 늘어서 마치 숲을 보는 듯 했습니다. 록봉기 힐즈가 들어선 것이다. 지금도 주변에는 오래된 공영주택이나 아파트, 좁은 땅에 세워진 연필 같은 빌딩 또는 맨션이 많이 보인다. 언덕을 내려가면 아자부주반의 상점가가 나타난다.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세련된 가게도 늘었지만 뒷길로 들어가면 시대에 뒤떨어진 작은 상점이나 싸구려 아파트 따위가 곳곳에 남아있다. 그 중간에 세워진 록봉기 힐즈 모리타워는 정돈되지 않은 주변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위압적으로 서 있다. 타워에는 골드만삭스, 구글처럼 세계 굴지의 기업이 들어가 있다. 타워와 그 주변 지역 사이에는 고도의 차이만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격차가 있으며 그 대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 인접한 고급 임대주택 록봉기 힐즈 레지던스는 월 임대료가 150만엔 전후로 가장 넓은 곳은 421평에 달하고 월 임대료가 500만엔 이상이다. 여기에는 지구화된 자본주의의 중심에 자리한 세계적인 특권 계급이 살고 있다. 이것의 풍경은 극단적 격차를 전달하며 오늘날 계급구조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뚜렷이 보여준다. 최근 들어 급변하는 것은 도쿄의 왕관 지역이다. 미나토구 신바시에 있는 빌딩, 카레타시 오돔의 최상층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그 변화 양상이 한눈에 들어온다. 예전에는 공장이나 창고, 공영주택, 작은 목조주택만 있던 마을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자 가치도키 지구는 10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고층 건물은 시야를 가리므로 멀리서 바라보면 조금의 빈틈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사실 커다란 거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가서 보면 빌딩 숲 사이로 목조주택이 많이 남아있다. 이 목조주택을 넘어 초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면 그 대비 또한 아찔하게 느껴진다. 좁은 골목에는 작은 집이 모여있고 길가에는 화분이 나란히 놓여있다. 벽면에는 나무 격자와 함석판을 덧댄 가옥이 적지 않다. 2층에는 작은 빨랫거리가 걸려있고 색색의 세탁물이 길가로 쏟아질 듯 늘어져 있다. 주변에는 상점이 드문드문 있는데 채소를 담아둔 상자나 청량음료를 보관하는 플라스틱 상자가 쌓여있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보면 베이지색이나 청록색의 초고층 빌딩이 가파르게 솟아있다. 모서리가 잘리거나 둥글게 마감된 마천루가 눈에 들어온다. 주택지에는 공터가 점점 더 늘어나고 빌딩 건축을 알리는 간판이 곳곳에 보인다. 목조주택 주변으로 빌딩 숲이 끝없이 이어진다. 아가씨가 발을 들일 수 없는 곳. 아가씨. 도쿄 동쪽 스키시마에서 스쿠다에 이르는 지역은 가치도키와 마찬가지로 매립한 지역이지만 전쟁 피해를 입지 않아 오래된 목조 건물이 많이 남아있다. 헤이세이에 들어서는 몬자야키로 유명해진 곳으로 최근까지 이곳 역시 주상공이 혼재한 상점과 주택가였다. 원래 이곳에는 스쿠다지마와 이시카와지마라는 스미다가와 하구의 작은 섬이 있었다. 스쿠다지마 지역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인연이 있는 어민들이 살았고 철이 되면 도쿄만에서 뱅어를 잡아 쇼군에게 진상했다고 한다. 반면에 이시카와 지마 지역에는 에도 시대의 갱생시설 닌소쿠요 세바가 자리했다. 집 없는 사람이나 범죄자를 이곳에 수용해 수공업 활동에 종사하게 했다. 이케나미 쇼타로의 소설 오니헤이 한카초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하세가와 헤이조가 이 시설을 만들었다. 닌소쿠요 세바는 메이지 유신 이후 폐지되었고 이름을 바꿔 징역장이 되었다. 이것이 스가무 감옥으로 이어졌다. 그 건물터는 근처에 자리한 이시카와지마 조선소 약장에 사용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스쿠다 공장이 되었다. 현재 스키시마 일대는 메이지 시기 매립을 거쳐 만들어졌다. 몇 개의 큰 공장이 세워졌고 그 주변으로 중소 하청 공장이 자리를 잡았다. 그 옆에는 노동자를 위한 주택, 상점 등이 차례로 몰려들었다. 다이쇼 말에 스쿠다지마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이름은 요시모토 다카아키라고 불렸다. 아버지는 구마모토의 아마쿠사에서 조선소를 운영했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불황이 덮치자 활로를 찾아 상경했다. 그때부터 요시모토 일가는 이곳에 살게 되었다. 소학교 시절에는 동네 아이들과 씨름이나 술래잡기, 숨바꼭질, 개잡이, 메뚜기잡이라며 즐겁게 보냈다. 고학년이 될 무렵 부모님은 소년을 사숙에 보내 입시를 준비하게 했다. 공장 노동자가 대부분인 지역에서 요시모토 일가는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소형 목선을 만들거나 대여하는 작은 조선소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카아키는 동네 아이들과 헤어져 사숙에 다닐 수 있었다. 그 이후 소년의 인생은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교차하지 않는다. 얼마 뒤 다카아키는 도쿄 부립화학공업학교에 들어가 졸업 무렵에는 가족 전체가 동네를 떠났기 때문이다. 요시모토 일가는 주택영단이 건설한 근대식 주택을 사들여 교외로 옮겨갔다. 스쿠다지마의 나가야는 경제적으로 조금만 성공해도 미련 없이 떠나는 주택이었다. 1945년 이전에 스키시마를 묘사한 영화 중에는 지금 다시 한번이 눈에 띈다. 이 영화는 1947년에 제작되었고 소설가 다카마 준의 원작으로 고쇼 헤이노스케 감독이 연출했다. 여기에는 그 당시 가치도키 일대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주인공인 노가마 데스야는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 출신의 의사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에 공감하면서 조교 자리를 박차고 빈민 복지시설에 들어간다. 가치도키바시의 한 바 옆 스미다가 주변에는 데스야는 가난한 사람을 치료한다. 한날은 친구의 권유로 극장에 가게 됐는데 연극에 출연한 스즈키 아키코가 사랑에 빠진다. 이미 화족의 아들과 야코나 아키코는 마음을 굳게 먹고 데스야를 찾아간다. 아키코는 야마노테의 저택에 거주하며 아버지는 노동제의가 한창인 회사의 사장이다. 반면에 데스야는 스키시마에서 가난한 민초를 상대로 쟁의단을 지원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교차에 비통해하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 그러던 중 아키코는 쟁의단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경찰에 체포된다. 언론은 빨갱이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요란을 떨었고 아키코의 올케는 이렇게 탄식한다. 아가씨는 왜 스키시마 같은 이상한 곳에 간단 말인가요? 요컨대 스키시마는 부잣집 아가씨가 왕래할 지역이 아니었다. 공장처에 들어선 초고층 맨션. 스키시마 주변은 전쟁 전에는 군수 사업의 거점으로 대규모 공장이 많았다. 스키시마.
1945년 이후에도 한동안 도쿄 제조업의 중심지로 활약했다. 그러나 도심과 멀지 않아서 점차 공장은 교외로 옮겨가고 주택지의 성격이 조금씩 강해졌다. 그러다가 1979년에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스쿠다 공장이 문을 닫았고 이를 계기로 주변 일대가 본격적인 주택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공장 초에는 오카와 바타리버티 21이 건설되었다. 이 건물은 왕관 지역 초고층 맨션의 시초가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사이에 포스트 모던 양식의 고층 건물이 차례로 들어섰다. 새로운 빌딩과 오래된 거리가 선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이 지역은 프리모던과 포스트 모던이 공존하는 대표적 경관을 알려졌다. 이런 맨션에는 도심에 근무하는 신중간 계급의 상층부나 자본가 계급이 이주했다. 이들과 기존의 주민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따라서 초고층 맨션이 들어서자 지역 주민의 사회적 구성이 급격히 변해갔다. 처음에는 완공된 건물은 스쿠다 1촌의 파크사이드 윙즈와 리버포인트 타워였다. 이들 건물이 완공되면서 스쿠다 1촌에는 남쪽과 북쪽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게 되었다. 북쪽에는 고층 맨션이 버티고 남쪽에는 1945년 이전에 지어진 목조주택이 밀집했다. 1985년과 90년의 국세조사를 비교하면 전체 취업자는 479명에서 844명으로 1.76배가 늘었지만 그중 회사 임원의 숫자는 45명에서 218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고 취업자 총수에서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5.8%에 이르렀다. 1990년 이후 고층 맨션이 점차 늘어나자 스키시마, 스쿠다 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주민 구성도 크게 바뀌었다. 이런 변화를 살펴보고 싶었지만 1995년부터 국세조사의 집계 방식이 간소하게 변해서 동일한 비교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세조사를 활용해 500제곱미터 단위로 지구를 나누고 지구별 전문직과 관리직 숫자를 매년 5년마다 계산했다. 그 결과 도표 1-1의 집계가 나왔다. 먼저 1991년 이스트타워즈가 완성되자 스쿠다 2촌의 주변의 전문직과 관리직 숫자가 한꺼번에 2.6배로 증가했다. 이어서 99년 센츄리 파크 타워와 시티 프론트 타워가 건설되자 스쿠다 1촌의 전문직과 관리직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났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인접한 스쿠다 3촌의 스키시마 1촌의 2촌의 지역에서도 고층 맨션이 차려들어서 전문직과 관리직의 숫자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 지금은 이런 변화가 도심에 가까운 시타마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쪽에는 저층의 목조주택 거리가 이어지고 다른 쪽에는 고층 맨션이 차례로 늘어선다. 이는 오늘날 시타마치를 대표하는 도시경관이 되었다. 격차 사회의 궤적, 중류사회라는 환상. 격차 확대는 도시경관도 급격히 바꾸었다. 그렇다면 격차는 어떻게 가져왔을까? 여기서는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고도 성장이 끝날 무렵에는 경제 성장의 열매가 사회의 거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성장은 중화공업 위주의 대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무렵에는 중소기업까지 성장이 파급되어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일손 부족이 심각해서 회사는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현장에 종사하는 중고졸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금이 급격히 올라갔고 학력 간 격차도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사이에도 격차가 감소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전국을 휩쓸며 도시와 촌락 사이에도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일본은 격차가 거의 없었고 누구라도 중류 생활이 가능한 중류 사회로 여겨지게 되었다. 도표 1-2는 고도 성장이 출발한 시기부터 최근까지 경제 격차 변화를 살펴본 그래프이다. 그래프는 지니 계수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한 사회의 모든 가구가 연간 똑같은 소득, 예컨대 500만 원을 올린다면 이는 격차가 전혀 없다는 뜻이고 지니 계수는 0을 가리킨다. 반면 한 사람의 독재자가 모든 소득을 가진다면 세전소득, 세후소득 최대로 벌어지고 진위 계수는 1로 매겨진다. 이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심하다.
두 줄의 그래프는 각각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격차를 나타낸다. 세전에는 그래도 비슷한데 세금을 떼면 그러니까 봉급생활자가 불리한 거. 세전소득이란 세금이 포함된 소득 총액을 의미하고 세후소득이란 재분배 소득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등과 공적 이전을 받은 다음 계산한다. 세전소득은 앞으로 지불할 세금이 들어있지만 실업자나 퇴직자의 경우처럼 소득이 없다면 거의 0에 가깝다. 반면에 세후소득은 세전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다. 세후소득이 더 줄어들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연금 등의 공적 보조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수령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양자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서로 비슷하다. 세전소득의 진위계수는 고도 성장이 시작될 무려 0.390이었지만 고도 성장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낮아져 1971년에는 0.354가 되었다. 오일 쇼크 전후에는 약간의 불규칙한 변화가 있었지만 대략적인 추세만 보면 진위계수는 1980년까지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렀다. 이 시기에는 격차가 줄어들고 많은 사람이 이전보다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격차는 확장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답보하면서 대기업 종사자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블루칼라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화이트 칼라와 소득 격차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많은 회사가 파트타임 노동자로 가정주부를 고용했다. 이로 인해 저임금의 비정규 노동자 계층이 생겨났다. 그런데도 격차 확대라는 현실이 완전히 무시되었다. 일본은 중류사회다라는 신념이 워낙 강했고 극단적인 저임금 노동자가 기원 요성으로 거의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격차가 자명한 사회로 버블기에 접어들자 토지와 주식 거래로 벼락부자가 생겨나고 경제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의 격차 확대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유층이 늘긴 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여전히 많은 사람이 중류의 생활을 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달랐다. 앵고 탓에 중소기업의 경영이 나빠지고 고용이 줄었으며 이로 인해 블루칼라 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버블 경제의 화려함은 이런 현실을 덮어버렸고 또한 비정규 고용이 주부만이 아니라 청년층으로 침투하면서 프리터라는 단어가 생겨났지만 역시 심각하게 여기지지 않았다. 프리터, 자유노동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젊은이라는 밝은 모습만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버블이 붕괴한 뒤에도 이런 현실은 급격히 바뀌지 않았다. 주식과 토지의 가치가 떨어져 많은 사람이 손해를 봤지만 이는 일부 부유층의 문제로 여겨졌고 제 분수도 모르는 한탕을 노렸거나 잘못된 시기에 집을 마련한 불운한 사람의 문제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부유층의 수입이 정체하면서 격차 확대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진위계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멈추고 일시적으로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격차는 감소한 것이 아니라 커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몇몇 연구자가 격차 확대를 지적하기 시작했지만 경제 성장이 이어지는 추세였고 평균 임금도 여전히 상승했기 때문에 격차 확대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태가 급변한 것은 1997년의 일이었다. 이제까지 은폐되었던 불량 채권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야마이치 증권, 후카이, 도타쿠, 쇼쿠은행 등이 부실로 드러나고 초대형 기업이 잇따라 파산하자 고용이 급속히 축소되었다. 직장을 잃은 중장년 남성이 증가하고 자살자도 동시에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위기를 탈출한다는 명목으로 노동 분야에 규제 완화를 도입하고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로 가는 거지. 부유층 우대책을 재빨리 실시했다.
이것은 이전부터 미국과 세계가 꾸준히 요구한 조치였다. 이에 편승에 큰 수익을 올린 기업도 생겼지만 대부분의 영세 기업과 자영업에서는 경영 사정이 더욱 나빠졌고 비정규 노동자도 가파르게 늘어났다. 정부의 시책과 별개로 기업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성과주의 임금을 도입하고 스톡옵션 등으로 임원진의 보수를 크게 올렸다. 그 결과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격차의 정점에는 소수의 부유층만 남겨졌고 격차의 저층에는 엄청난 규모의 빈곤층이 쌓여갔다. 이런 변화는 1998년 이후 진위계수의 급격한 증가로 분명히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2007년에는 진위계수의 증가가 둔화하고 세후소득에서는 그래프가 약간 떨어진다. 그러나 확실히 진위계수는 그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제 사람들은 중류사회라는 꿈에서 깨어나 경제 격차의 확대라는 현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무렵에는 격차 사회가 유행어로 등장하고 격차와 빈곤 문제를 다루는 책이 차례로 출판되었다. 그 이후 1년의 연구와 취재가 이어졌고 격차 확대 구조,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부유해지고 빈곤해지는지, 격차 확대가 가져온 폐해, 빈곤층의 급증과 그 실태 등이 비교적 자세히 밝혀졌다. 민주당이 집권한 뒤에는 빈곤에 관한 통계도 공표되었다. 단적으로 2009년 빈곤율은 16.16%에 달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빈곤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티와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의 양극